칸트다 그러면은 뭐 전문 연구자들도 순수이성 잊지 말라. 이게 그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봐요. 그만큼 아마 철학적인 전문 용어들이 꽉 깔려 있고 읽어도 그걸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고 그거 따라가려면 아마 전문 연구자들도 평생을 바치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거 따라간다는 거는 뭐 그야말로 뭐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근데 뭐 그 사람들도 밥 먹고 사는 거고 뭐 자연에 대해서 뭐 적응하는 거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밥상에 가서 어울릴 생각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내 농장 아니면 밥상 이런 데를 끌고 오라는 거죠. 그래갖고 얘기하는 게 맞으면 지혜롭다는 거예요. 뉴턴을 모르고는 우리가 산업사회를 이룩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오면은 노벨 경제학자 불러다가 미국 얘기 안 물어보잖아요. 예. 한국의 상황을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김치를 먹고 된장국을 끓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감각을 갖고 산다는 거죠. 여기에 칸트를 끌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철학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야 남의 밥상에서 치즈 갖고 고생하고 결국은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뭐랄까 2류 3류 인생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저는 뭐랄까 에너지 기술자고 또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 그 입장에서 또 요즘은 이제 또 인공지능의 필요성을 또 절감하는 입장에서 칸트를 우리 자리에 끌고 데려오자. 예. 그리고 그 접목되는 지점에서 어떤 논리와 또 어떤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입장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출발점을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보자고요. 일단 이제 우리 어린애가 자연에 생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처음에 평가를 받는 게 뭐예요? 하루 강아지라고요. 그게 뭐냐면 눈앞에 세상은 보이는데 세상에 대한 어떤 뭐랄까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양이와 호랑이 새끼도 구분 못하니까 하루 강아지는 오래 못 살고 말하자면 호랑이에 잡혀 죽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뭐냐? 정신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눈앞에 볼 수 있는 눈은 있고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귀는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게 뭔지 모르고 들리는 소리가 뭔지 모르고 저게 나에게 말하자면 먹잇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위험이 되는 건지 판단을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하루 강아지를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 생존 능력이 있다는 뜻으로 봐야 돼요. 그걸 갖춰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디든지 가서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중간에 선을 쭉 긋고 아래는 현실 세계, 자연, 그리고 이 선 위쪽은 정신 세계, 그리고 어떤 그런 판단 기준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이렇게 쭉 선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을 보면 이렇게 독버섯이 가득한 세계도 있고 평온한 세계보다는 사실은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판단 기준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빨간 버섯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어린애들 그거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뭐 이쁘니까 갖다 집어먹고 죽는 거고. 그게 하루 강아지니까. 그럼 그 판단 기준, 그게 바로 정신세계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말하자면 눈앞에 보이는 걸 보고서 판단 기준을 갖는 거, 여기서는 이제 뭐 장마가 막 오는 상황도 오고 그러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고, 평생 엄마 밑에서 주는 것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그런 하루 강아지를 벗어나는 그런 세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오리인데 오리는 이런 상황을 벗어나는 나름대로의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알에서 깨자마자 처음 움직이는 걸 어미로 본대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생물학에서는 이제 그게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돼 있다.
처음 움직이는 게 나의 보호자다라는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정도만 가지고 어미를 따라가도 위험을 벗어나는 확률이 말하자면 그래도 좀 낮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생물보다. 그래서 여태까지 오리들이 살아남았고, 예, 이런 것처럼 그 각인도 말하자면 하나의 정신세계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하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DNA 속에 들어가서 머릿속에 그런 판단을 하고, 처음 장아를 보면은 장아가 막 움직였을 때 그거를 나의 어미다, 보호자라고 판단하고 정신세계에 어떤 각인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정신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이고, 그거는 우리 내장된 프로그램, 예, 처음 움직인 게 엄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작동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미를 죽어라고 따라다니죠. 그렇게 됐을 때 생존 능력이 저 혼자 막 돌아다니는 것보단 나은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자연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오리 같은 어떤 그런 단순한 말하자면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보는 것을 보고서 계속 뭔가 자기의 어떤 판단 기준을 만들어 간다고요. 그래서 어, 뭐 엄마가 하는 얘기를 주로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호랑이다, 이거는 고양이다라고 계속 가르쳐 주면은 나중에는 호랑이는 피하고 고양이는 같이 놀면서, 예, 어떤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간접 경험으로 포유류는 고래는 포유류다라는 이런 어떤 경험도 쌓고, 그래갖고 점점 이제 어떤 자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하룻강아지를 벗어나는 거죠. 말하자면 생존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랄까 요런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인간적인 상황인데, 또 자연스럽게 사람은 뭔가 모르는 상황이 있으면 어떤 배우의 어떤 그런 큰 존재가 있다. 여기서는 뭐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이제 그려본 건 나타내는 건데, 특히 이제 서양에서 이게 강력했죠. 그래서 신으로부터 오는 초월적 기준이 굉장히 중세까지는 전 세계를, 그쪽 특히 유럽을 지배했던 어떤 기준을, 신으로부터 나왔던 어떤 기준 가지고 이런 판단 기준을 덮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죠. 그것이 말하자면 이상적인 기준, 말하자면 유크리트 기하학 같은 어떤 그런 수학도 기준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형상, 그 다음에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어떤 그런 기준, 사람도 그냥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사람의 이데아가 있다. 강아지를 보면 강아지 안에 강아지 이데아가 있다. 이런 기준으로 세상을 파악을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중세까지만, 데카르트까지도 그렇고 칸트 직전까지도 거의 신을 기준으로 어떤 뭐랄까 자연을 해석을 하고 이제 그랬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뭐랄까 칸트에 오면서는, 물론 이제 데카르트도 그 중세를 거부하고 정확한 게 말하자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무엇이냐를 고민하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했지만, 데카르트도 결국은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한 작업에 집중을 했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칸트는 그런 어떤 뭐랄까 확인되지 않은 가정들을 다 말하자면 어, 거부하고, 눈앞에 보이는 거, 그거를 이제 시공간에 나타난 것만 말하자면 저걸로 우리의 정확한 진리다,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일 입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이 순수이성 비판에서 가장 처음에 해서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냥 오리처럼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된 걸 인정하는 게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거 하나하나 어, 어?
사람이 모르면 서 있으면 머리가 위에 있고 손발이 네 개 있구나.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만들어 가듯이 이제 그게 정신세계가 이제 형성되는 과정이죠. 이제 그게 이제 근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본다는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는 걸 얘기하는 그게 시공간이고 이거는 머릿속에 어떤 그런 신의 개념이나 어떤 그런 뭐랄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런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다르죠. 눈앞에 하나하나 확인되는 것만을 과학적인 사실로 인정해 나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시공간에 나타나는 것을 현상이라 그래요. 예? 고양이를 봤더니 발이 네 개고 그다음에 털이 많이 있는 동물이다. 그게 눈앞에 보인다. 그게 고양이의 현상이에요. 예? 강아지도 비슷한데 뭐 예를 들어서 귀가 약간 꺾여 있고 뭐 그다음에 뭐 털이 좀 더 길다. 뭐 짧다. 뭐 이런 식으로 눈앞에 보이는 걸 판단하는 건 이제 마찬가지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현상에 나타난 사실만 과학적인 대상으로 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칸트의 입장이에요. 그게 순수이성 비판의 입장이고 그래서 중세까지 있었던 어떤 뭐랄까 확인되지 않은 어떤 그런 전제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대체해 나가는 그런 뭐랄까 판단 기준을 이런 시공간으로부터 가져오겠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현상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칸트 이전에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뉴턴의 성과에 대해서 칸트가 아주 감동을 받고 어떻게 저러한 말하자면 결론을 낼 수 있는가라는 그런 입장을 설명하는 입장도 사실 칸트의 어떤 그런 과제 중에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뉴턴의 어떤 그런 뭐랄까 성과는 뭐 거의 무너지지 않고 거의 과학적인 사실로 지금도 계속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그랬으니 그때 칸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말하면 대단한 성과라고 어떤 그런 감동을 받았겠었어요. 그러니까 칸트와 뉴턴은 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칸트 같으면은 그냥 철학을 하는 뭐 어떤 그냥 나는 몰라도 되는 사람 아니면 어떤 그런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으로 느끼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세운 뭐랄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고 철학사에 그래서 칸트 하는 거고 예. 근데 그런 감각이 우리한테 와 있지 않다는 거죠. 어? 뉴턴이나 에디슨 같은 경우는 뭐 당장 뭐 이렇게 생산하거나 어떤 계산하는데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생활 속이나 학문 속에 들어와 있지만 칸트는 뭐 안 그렇잖아요. 뭐 우리 뭐 그냥 제목만 알지 뭘 뭐야 거의 관계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뉴턴에 대한 감동을 자기 철학으로 정리한 게 순수이성 비판이다 이렇게 봐도 사실 과언이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자면 뉴턴이 얘기했던 질량이 있는 물질은 서로 땡긴다. 뭐 그래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나 지구가 공전하는 거를 설명하는 그런 것들도 현상에 나타나는 거. 물론 뉴턴은 이제 그 전에 케플러의 어떤 그런 케플러가 봤던 거, 측정했던 거를 받아들였고, 그 원칙을 또 이제 자기가 받아들여서 그 위에다 만유인력 법칙을 세웠지만, 어쨌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걸 계속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그런, 뭐라죠, 이미지라는 거죠. 그걸 이제 나중에는 표상이라고 얘기하고, 그 표상이 결국은 뭐랄까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어떤 그런 주체다. 이제 그게 칸트 철학의 말하자면 그 저기 순수이성 비판에서의 어떤 그런 뼈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인공지능하고의 관계를 조금 한번 보자고요. 그 아래는 실제 세계이고 위에는 정신 세계, 판단 기준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 각인된 어떤 내장 프로그램 이것도 어쨌든 그 우리가 보기엔 허접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뭐랄까 정신 세계고 판단 기준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현실 세계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나 아니면 달을 관측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서 결국은 뭐야 그 그러니까 현상들이 관측을 통해서 예? 정확한 현상 수지 뭐 자연 현상들을 뭐냐면 측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관측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뉴턴에 의해서 이제 판단 기준이 수립이 된 거죠. 달과 저거는 사과는 지구상에 있는 운동은 같은 거다라는 그 위치 에너지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서도 배울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고층 건물 같은 어떤 그런 뭐랄까 에너지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거죠. 이게 그대로 이제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말하자면 적용이 되는가 보면은 결국은 인공지능도 시공간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갖고 온도 그 다음에 위치 아니면 이런 거를 말하자면 특정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쪽은 우리의 오감으로 눈으로 본 어떤 데이터 측정이고, 여기는 더 말하자면 세밀하게 보고 좀 더 깊이 그다음에 더 멀리 보는 능력을 센서를 통해서 사실은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시공간에서 데이터 수집한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AI에게 이제 학습이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AI가 학습을 하면은 결국은 AI는 나중에 보면은 사과 많이 보여주고 도마도 많이 보여주면 사과와 도마도를 구분한다고요. 처음에는 뭐 빨간 열매다 그러니까 구분이 안 가고 막 성능이 떨어질 땐 그랬지만, 지금은 막 구글에서 나오는 거나 IBM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말하자면 정밀하게 저거 판단을 하는 그런 모델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 지금은 뭐 누구라도 그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멀지 않다는 거죠. 손앞에 와 있는 거예요. 눈앞에. 지금 인공지능 그러면은 뭐 자동차 번호판 판정하는 정도가 일상화되어 있지만은 이제 각 분야로 이제 들어갈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바둑지능까지 갖고, 그다음에 얼굴 인식 이런 건 뭐 중국에서는 아예 이제 세계 최고 수준까지 가 있는 정도니까. 음,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이거는 이제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뭐랄까 구성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칸트 3대 비판서가 있잖아요. 순수이성과 실천이성, 판단력. 그 중에 이제 과학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게 순수이성 분야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그 인공지능하고 유사하다는 점을, 그리고 이제 뿌리가 같다는 얘기를 이제 이 영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공통점이 무엇일까 보면은, 첫째는 둘 다 경험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칸트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시공간에 나타나는 현상들의 수집을, 그게 누적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그 표상을 만든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죠. 많은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그 많이 그걸 본 이제 인공지능 엔진이 그 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 능력을 키워간다는 거니까 경험을 활용한다는 거죠. 뭐 경험이든 뭐 데이터든 뭐 같은 얘기니까. 그리고 목적은 판단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많은 데이터를 가진 인공지능이 더 뭐랄까 정밀한 판단을 한다. 그리고 칸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경험을 한 현상의 어떤 시공간에 나타난 현상을 많이 본 표상이 좀 더 정밀한 어떤 그런 그 대상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칸트에서는 이제 그 표상을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그 순수이성에서는 이걸 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선언적 종합 판단이다라는 어떤 경험으로 가는데, 어쨌든 주체 역할을 하는 그 표상은 선언이라고 표현을 하고, 선언이라는 거는 그 경험에 앞서는 어떤 그런 판단 능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인공지능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은 판단할 수 있는 엔진, 모델
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순수이성 비판에서 얘기하는 거는 경험, 시공간에 나타나는 그 어떤 뭐랄까 그 이미지들, 현상들이 모여서 그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 예? 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서는 많은 데이터, 빅데이터들이 모여서 그 많은 데이터들을 본 인공지능은 더 뭐랄까 폭넓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든다. 예? 여기까지 이제 그런 면에서는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요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구글에서 그 워드만 7초 수준이면은 뭐 할 정도, 그거보단 조금 더 뭐 신경을 써야 되지만 하여튼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공개했으니까 저걸 그대로 치고 들어가면은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맨 앞에 순서대로 그 1, 2, 3 그래서 처음에 게더링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자기가 다운받아서 그 훈련시킨 모델을 자기 사이트에서 이렇게 돌려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이제 다운 받아 갖고 내가 이게 쓰는 사이트가 이제 에너지 세이브 카페24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다운 받아 갖고 이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삼각형하고 서클을 구분하는 그런 판단 모델이었어요. 그래갖고 이런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더니 100% 삼각형이다. 그 다음에는 저렇게 네모나게 놓더니 이것도 네모를 아직 학습을 안 시켜서 그런지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왔고, 요거는 약간 찌그럽게 놓는데도 요거는 이제 원형이다라고 이렇게 테스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사이트를 그대로 치면은 뭐랄까 삼각형하고, 예, 노트북에서 하면은 노트북에 저기 뭐냐고 그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비치면은 바로 테스트가 돼요. 이상 뭐랄까 건물에너지 연구소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에 필요한 장비를 만지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관리하는 건물에너지 연구소에서 좀 더 이렇게 폭넓은 깊이 있는 어떤 그런 토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만들어 봤으니까 참고가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